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보세사 3과목 보세화물 관리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부터 좀 진행하겠습니다. 보세화물 관리는 이제 크게 보세 구역 안에서 화물 자체를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것들, 이 절차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고, 이제 보세 구역 간의 물품이 이제 이동하는 보세 구역에서의 반출입 또는 보세 운송 관련된 파트로 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조금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학습을 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이제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용어들 자체는 다 이제 우리 법령에 대한 상위 법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위 법 대신 세부 절차를 규정해 놓은 고시, 이 고시에서 이제 용어들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절차와 용어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와닿는 용어들이 아닐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암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과목을 접할 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이해하는 회독을 몇 차례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용어들 위주로 암기를 해 나가시는 게 좀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처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고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떠한 용어들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제일 먼저 보는 건 이제 보세화물 관리 제도의 총설, 용어의 정의 등이 나오는데, 뭐 총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용어의 정의 부분들 이제 나와 있죠. 이미 이제 이 과목을 순서대로 1과목, 2과목을 넘어오신 분들은 여기 용어의 정의들 중에서는 그렇게 낯선 용어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 하나씩 보시면, 자, 세관 지정장치장. 우리 지정장치장은 이 과목에서 이미 지정장치장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 지정장치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운영인 같은 경우도 이미 알고 있죠. 네, 운영인은 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운영인인데, 특허보세구역에서의 운영인, 다음 여기에 추가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 그리고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를 받은 자, 그리고 검역물품의 관리인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운영인이라 그러면 보세구역 운영인 중에 특허보세구역에서 특허를 받은 그 자를 이야기했었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서 이 용어의 정의로 들어오면은 그 범위가 조금 넓어지는데, 보세구역을 관리하는 운영인이라는 용어 안에는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과목에서 얘기했던 협소했던 그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화물관리인이라고 지정을 했었던 지정보세구역에서의 화물관리인, 그다음 이제 보세구역의 장치라는 거는 요거 조금 뒤에 이제 또 나올 텐데, 보세구역에 보관하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보세구역 바깥에 보관하기로 허가를 받은 그 장소, 그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허가를 받아서 넣기로 했으니까 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관리인이 되겠죠. 그래서 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인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검역물품의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역물품에 대한 검역 지정 장소가 있어요. 그 지정 장소를 또 받은 자, 그곳을 관리하는 자가 이제 또 운영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네 가지를 운영인의 범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인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했던 이 과목에서 언급했던 것보다는 조금 범위가 넓다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선박회사, 다음 위험물, 화물관리 세관 공무원, 세관 화물 정보 시스템 부분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전자문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제 BL 제시 운동 물품이 있는데요. 자, BL이라는 거는 Bill of Lading이라고 해서 운송장이에요. 운송장. 원래 이제 선화증권을 이야기하는 건데, 조금 더 일반적으로 BL이라 그러면은 이제 화물운송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 화물운송장인데 이거를 인도하면은 제시를 해준다. BL 인도 제시 물품. BL 바뀌었네요. BL 제시, BL을 내면 화물을 인도해준다. 이런 표현이죠. BL 제시 인도 물품 같은 경우에는 BL만 내면, 보여주면 물품을 인도해준다. 자, 이거 원래 이런가요? 사실 화물, 무역 실무를 하신 분들은 이 BL을 선화증권이라는 개념으로 보셨을 때 선화증권은 제시와 함께 그 인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어서 뭐 이거는 그냥 일반 무역 화물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거 이제 관세 법령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자, 여기서의 인도는 말 그대로 출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L만 내도 화물을 출고할 수 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절차에서는 수입신고라는 게 있고, 수입신고도 있고,
관세 납부라는 행위도 있고, 물론 이 납부는 나중에 가면은 절차상 수입신고 수리 후 납부로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통관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걸 묶어서 통관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출고를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였죠. 근데 BL만 내도 출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고가 생략되고 인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물품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반 상업적인 물품들은 여기 이제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외교 행랑으로 전달되는 어떤 문서 같은 것들, 또는 이제 외국의 국가 원수들이 국내에 방문하면서 가지고 오는 그런 물품들, 또는 그냥 상업 문서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 뭐 신문이나 뉴스 이런 매체에 보도되기 위한 보도 자료들, 또는 이제 외교부에서 발송되는 외교 제외 공간에서 발송되는 외교관 문서 같은 것들,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문서 또는 이제 외교 관리에 의한 것들, 뭐 또는 이제 해외에서 사망한 이제 사망자의 유골이 우리나라로 이제 반입될 때 뭐 그러한 물품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과세법상 이제 사체는 물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품들도 역시 이 제시 인도 물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대상 물품들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기억을 해주실 때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상업적인 물품은 당연히 안 된다. 그래서 상업적인 물품이 아닌 굉장히 외교 관례적으로 그 수입 통관 절차가 생략되는 물품들, 또는 문서, 기록 문서 같은 가벼운 서류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개념을 잡고 보시면 좀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BLGC 인도 물품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 이제 관리 대상 화물인데, 이제 여기 얘네들은 수입 신고가 필요 없는 대상이었었던 반면에, 자, 얘네들은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한 애들이에요. 네, 말 그대로 관리 대상이죠. 자, 관리 대상 화물이라는 건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수입 물품을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수입 물품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화물 검사가 있죠. 그래서 관리 목적상 수입 물품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서 관리가 필요한 화물, 그것을 우리는 관리 대상 화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사 물품이라든지 여행자 휴대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세관에서 어떤 물품 특수성 때문에 뭐 보통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했다가 뭐 이상이 느껴지는 것들, 그런 애들을 이제 관리 대상으로 별도 선별을 하는데, 뭐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죠. 뭐 캐리어가 나오는데 자물쇠가 쳐져서 나왔다든지, 그런 애들이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관리 대상 화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 상업 화물도 이제 컨테이너 스캔 같은 것들을 했는데 안에 뭐 이상한 게 좀 있는 것 같더라라고 하면은 걔네들 개장 검사를 해서 컨테이너 열고 그 안에 화물들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반입하고 통관 절차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관리 대상은 실제 그 물품들을 관리 목적에 의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고, 실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이사 화물 같은 게 이제 들어올 때였는데, 이사 물품에 여러 가지 물품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골프백이 특히 이제 검사 대상으로 지정이 돼서 이거는 꼭 다 열어봐라라고 해서 골프백 주머니 되게 많잖아요. 골프백 다 열어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검사를 하나를 여쭤봤더니 여기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깜짝 놀라서 같이 입회해서 물품을 검사를 했는데 그 안에서 나온 게 물병. 골프 칠 때 이제 목마르니까 마시던 물을 거기다 넣어놨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액체류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걸 거기다 숨겨온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물품 검사라고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관리 대상이 해제되고 일반 통관을 진행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을 만큼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그게 이제 관리 대상 화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리 대상 화물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밑에 식품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보세 화물의 장치 부분이 나와요. 자, 이제 용어의 정의까지는 했고, 이제 보세 구역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활동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반입 신고 후에 물품을 장치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보세 화물의 보세 구역 내 장치, 가장 먼저 원칙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원칙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보세구역 장치 원칙. 자, 문제가 다음 중 보세구역에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는 화물은,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거나, 또는 다음 중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 중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인 것은, 이런 식의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출제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자, 보시면 이제 보세구역 내 장치 원칙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첫 번째 보세구역 뭐가 보관이 되나요? 네, 보세구역 내 보관하는 물품들. 자, 보관하는 물품은
외국 물품. 네. 당연히 수입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 물품이 이제 보세구역에 보관이 되죠. 또는 뭐가 있죠? 내국 물품이긴 한데 이번엔 내국 물품이긴 한데 얘는 단서가 있죠. 내국 운송을 하려는 내국 물품. 자, 외국 물품은 전체예요. 내국 물품은 내국 운송을 하려는 물품만 해당이 돼요. 자,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보세구역에 보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보세구역에 보관되어야 하는 물품은 했을 때 이 두 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외국 물품 중에서 보세구역 외에 보관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말 그대로 원칙은 보세구역에 보관해야 돼요. 원칙은 보세구역 내에 보관하는 게 원칙인데 얘네 둘은. 근데 얘네들을 보세구역 바깥에 보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더라라고 해서 그 대상들이 그 밑에 이제 나와 있죠. 자,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다음 크기 또는 무게가 과다해서 보세구역 내 보관하기가 어려운 물품들, 다음 검역 물품, 압수 물품, 우편물 등등 쭉 나와 있죠. 자, 일단 이 대상들은 당연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세구역에 장치할 수 있는 물품들 쭈루룩 나와 있고 얘네들과 얘네들을 섞어서 다음 중 보세구역에 반드시 보관되어야 하는 물품은, 자, 이렇게 물어볼 때 이쪽 거 하나, 이쪽 거 여러 개 섞어서 냈을 때 우리 이거 두 개 꼭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보세구역 내에 보관해야 되는 물품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 자, 여기에 보세구역 외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들인데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그냥 보세구역 바깥에 보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단 한 가지는 허가를 받아야만 보세구역 바깥에 나갈 수 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온다라고 했죠. 자, 요거는 우리가 크기 또는 무게, 뭐 앞에 사유는 어쨌든 간에 이게 과다해서 보세구역 안에 보관하기가 어려워. 네, 보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 이러한 사유를 기재해서 세관의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보세구역 바깥에 보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요 용어의 정의할 때 나왔었죠. 운영인의 범주 안에서 요 허가를 받은 자, 결국 보세구역 안에서는 보세구역을 관리하는 운영인이 있을 수 있지만 바깥으로 나가면 그 운영인이 그 바깥까지 관리해 주는 건 아니죠. 자, 그럼 바깥의 물품은 허가받은 네가 책임지고 관리해라 라고 해서 관리자가 허가를 받은 자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운영인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 두 가지 말씀드렸죠. 보세구역 안에 보관될 수 있는 물품, 그다음 보세구역 바깥에 보관될 수 있는 물품 중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자, 이렇게 두 가지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자, 우리가 여기서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 요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밑에 검역 물품이라든지 압수 물품, 우편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편물은 왜 바깥에 보관될 수 있어요? 네, 우편물의 특성이 있죠. 왜냐하면 우편물 자체가 간이신고 또는 수입신고 생략 대상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굳이 꼭 보세구역이 있지 않아도 된다. 대신 뭐 통관 우체국이라든지 또는 지정된 우체국 장소에는 보관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보세구역 바깥에 장치를 할 수 있다라는 편의적인 절차를 용인해 준 거고요. 그 다음 압수물품은 어떻게 돼요? 자, 압수물품은 어차피 범죄 행위에 사용되는 물품들이에요. 관세범에 해당하는 물품들인데, 자, 그 물품들 굳이 보세구역 안에 있을 필요 없겠죠. 세관에서 압수를 했다 그러면 그 처분을 위해서 처분 목적에 맞는 장소로 물품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주가 자기 소유라서 자기가 보관된 창고에 밀수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놨다라고 한다면 그거 당연히 소유권 박탈과 동시에 그 소유지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규정 때문에 압수물품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다음 검역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역 장소로의 이관을 위해서 보세구역 바깥에 보관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요게 이제 많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검역 물품도 일반적으로는 검역 지정 장소가 검역 지정 장소 보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역 물품도 그런 보세구역에 보관되는 게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검역 절차를 위해서 보세구역 바깥에 보관되는 것도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검역 물품은 다 바깥에 나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검역 물품이라면 밖에 나갈 수도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거를
대상만 외우면 되니까 그 디테일한 내용은 어차피 실무적인 내용들이라서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 나가셔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검역 물품은 일단은 보세구역 바깥에 지정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설명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자, 수출 신고가 수리됐다. 수출 신고가 수리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요거는 내국 물품이었다가 수출 신고가 수리됨과 동시에 외국 물품으로 바뀌죠. 성격이. 자, 근데 수출 신고 같은 경우에는 물품 소재지에서 그냥 수출 신고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집 앞에서 그냥 수출 신고해도 수리가 되면 외국 물품이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출 신고의 절차 특성상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어디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외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얘가 항상 보세구역에서만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출의 편의성 때문에 여기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 쭉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보세구역 내 장치 원칙과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보세구역 외 장치 물품들, 그리고 그 중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구역 장치 물품의 제한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밑에 이제 제한 보시면은 보세구역 장치 물품의 제한, 첫 번째, 인화물질, 폭발물질. 그래서 여기 보세구역이 이제 보관을 하는데, 자, 여기에 보관할 수 없는 제한 대상이 나오는데, 그 제한 대상이 이제 두 가지로 그냥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위험, 폭발. 네, 요런 게 있고, 그 다음 산동물 등이 있죠. 뭐 부패할 우려가 있거나 하는 물품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죠.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못 들어가냐? 그럼 우리 위험물 보관 창고 뭐 이런 것들 이과목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그 보세 창고는 뭐냐?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산동물, 살아있는 동물, 우리나라에 그럼 외국 동물들은 어떻게 들어오나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한이에요. 금지가 아니에요. 제한이니까 제한은 어떠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보관하기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없을 경우에만 제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제한의 예외라는 내용이 나오죠. 상기 장치 물품의 제한 규정은 장치를 위한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폭발 인화성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보세 창고가 그래서 별도로 있는 거고, 살아있는 동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세구역이 또 별도로 있게 되죠. 자, 그 다음 물품 취급자에 대한 단속, 그 다음 그 밑에 세관 공무원의 파견 부분들은 세관 공무원이 이 화물에 대한 관리 단속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서 임시개청 및 세관의 근무시간 외 물품 취급, 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임시개청, 개청이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죠. 네, 낯설죠. 이게 여러분들 회사에 제일 먼저 출근하면은 문 열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개청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정부 청사라고 부르죠. 공무원분들이 근무하는 그러한, 그리고 관세청이라고 부르죠. 물론 세관은 이제 세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그런 관서들을 우리가 이제 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관청이라고 부르죠. 옛날 우리 이제 아주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그런 이제 기관, 운영하는 기관들을 우리가 이제 관청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관청이라는 용어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도 이제 세관관서라고 뭐 하기도 하고, 관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그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개청이라는 용어랑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자, 이런 정부 청사에서의 그 청, 이거는 업무를 보는 공간, 공무를 보는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청이다 그러면 그러한 청이 열려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청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을 의미해요. 개청 시간, 여러분들의 근로 시간과 같은 의미예요. 개청 시간. 자, 근데 이제 앞에 임시개청이라는 게 붙었죠. 자, 임시개청이라는 거는 뭘까요, 그럼? 개청 시간이 아닌데 임시로 열었다는 얘기예요. 즉 공무원분들이 원래 정해진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를 한다라는 거죠. 즉 야근을 하거나
또는 조기 근무를 하거나 또는 주말 근무를 하거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임시개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관의 근무 시간 외에 물품 취급이라는 용어가 이제 여기 나오고 절차가 여기 들어간 이유는 자, 우리가 이제 화물을 가지고 올 때 외국에서 화물이 들어올 때 꼭 세관이 근무하는 9시부터 6시까지만 우리는 물품을 저 한국이라는 곳에 보낼 수 있겠구나라고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물건을 보내나요? 아니죠. 물건 사실 언제 도착할지 몰라요. 항공기도 막 수시로 뜨고 선박도 막 수시로 갔다가 이제 저반지에 이제 저반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분들이 이제 그거를 맞춰서 24시간 근무를 하기는 좀 어렵죠. 물론 지금 현재 인천공항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천공항은 개청이라는 개념이 임시개청이라는 개념이 이제 없지만 그 외에 다른 관서는 24시간 근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 어떤 야간 통관이라든지 주말 통관 같은 것들을 하려면 이러한 임시개청 신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세관의 근무 시간 외에 물품이 올 경우에 해야 되는 절차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세관의 개청 시간 및 운송수단 물품 취급 시간은 운송수단의 물품 취급 시간은 이제 복무규정에 근거한 공무원 근무 시간이며 보세구역 물품 취급 시간은 24시간이다. 그래서 즉 세관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여기 공무원 근무 시간이고 운송수단 물품 취급 시간, 물품을 취급할 때 세관 공무원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역시 세관 공무원의 근무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세구역 안에서 물품을 그냥 취급하는 것, 그거는 그냥 보세구역 안에서 24시간 계속 이루어져도 돼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약 조건이 있죠. 자, 우리 세관 근무 시간 있고, 그다음 보세구역 물품 취급, 이렇게 좀 구분을 할게요. 자, 이 물품 취급, 요거는 이제 24시간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세관 근무나 그 밖에 운송수단에 대한 관리 취급 이런 부분들은 근무 시간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물품 취급 얘는 왜 세관의 관리가 필요 없느냐? 자, 일반적으로 이 보세구역에 대한 관리는 보세구역 운영인 등이 있죠, 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운영인 관리 하에 물품을 취급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됩니다. 운영인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면 돼요. 즉 여기에 이제 반입해서 반입 잡고 그다음 이 안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뭐 검토하고 재고 조사하고 하는 일들은 그냥 안에서 하면 돼요. 24시간 혼자 야근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보세 운송이라든지 그렇죠? 세관에 확인이 필요한 것들. 자, 확인이 필요한 것들. 여기서 보세 운송을 한다든지 또는 수입 신고를 한다든지. 자, 얘들 뭐가 필요해요? 보세 운송 신고 수리, 보세 운송 또는 승인이 필요하고 수입 신고 수리가 필요하죠. 어쨌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세관의 확인이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할 때에는 이 보세구역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뭔가를 할 때에도 당연히 근무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물품을 취급한다라는 24시간의 개념은 운영인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 이러한 원칙적인 개청 시간 및 물품 시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개청 시간 외에 통관 절차나 보세 운송 절차, 입출항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저 여기 말씀드렸죠. 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 이 24시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 세관 근무 시간을 강제로 야근을 좀 시켜야 되죠. 밤에 통관하려면. 자, 그래서 개청 신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개청 요청을 하는 거, 임시개청 신청을 하는 거, 그걸 여기서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까지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시험에 이제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이러한 요청에 대한 통보서를 제출을 하는데 요게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략되는 경우. 다음에 생략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는데 보통 이제 생략되는 것에 대한 보기가 더 많다 보니까 다음 중 생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가장 일반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밑에 통보서 제출의 예외 사유로 들어있는 요 박스 내용들은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우편물이 나와요. 우편물은 일반적으로 좀 이러한 이제 관세 행정 절차에서 많은 부분 예외로 많이 빠져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우편물은 항상 얘네들 달고 있어요.
자, 우편물인데 수입 신고 대상은 생략한대요. 자, 얘는 왜 그래요? 우편물이라고 다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수입 신고 대상은 안 된다? 예, 우리가 이제 1과목에서 우편물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우편물은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었죠. 좀 상업적인 물품이라든지 고가의 물품이라든지 또는 특정 수량 이상의 물품이라든지 또는 특정 가격을 넘어가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 신고 대상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면 뭐가 필요해요? 세관 확인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편물을 통보서 제출 예외 대상으로 가져갈 때에는 수입 신고 대상은 당연히 빠져야 돼요. 빠지고 우편물만 신고 생략 대상에 통보서 제출 생략 대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통보한 시간 내에 해당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자, 우리가 통보를 했어요. 자, 언제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간 안에 안 될 것 같아. 그럼 다시 통보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시간 안에 될 것 같아. 그럼 굳이 통보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 공장에서 보세 작업을 하는 경우, 자, 요거는 그냥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 공장 안에서 보수 작업, 보세 공장 작업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자, 보세 공장 안에서도 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세 공장 안에서 우리가 보세 공장 특허를 받을 때 뭘 받아요? 그 특허 공정에 대한 걸 받죠.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생산 공정을 돌리는 거는 이미 사전에 특허를 받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을 돌리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특허를 받은 공정 작업을 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이 작업 외에 다른 것들을 하는 것들은 안 된다. 특히 여기서 어떤 내국 작업을 하겠다. 자, 얘는 애초에 특허받은 내용이 아니에요. 내국 물품을 가지고 그 원재료로 내국 물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대. 얘는 뭐예요? 허가 대상이죠. 자, 이러한 애들은 필요하죠. 세관하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까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세 공장 안에서 애초에 특허 신청할 때 제출했었던 소요량과 공정에 대한 부분들만 공정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얘네들은 통보서 필요 없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 전시장, 그 다음 건설장에서 전시, 사용, 건설 공사를 하는 경우. 자, 같은 맥락이에요. 보세 전시장에서 전시하는 거. 뭐 전시할 때 물품 진열해 놓고 하는 것들 상관없죠. 그대로 그냥 전시하는 거, 전시 목적에 맞게 진열하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 건설, 애초에 건설에 대한 특허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건설 공사하는 거 24시간 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공장, 전시장, 건설장 다 마찬가지로 애초에 특허를 받을 때 받았던 그 내용까지는 괜찮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출신고 수리 시 세관검사가 생략되는 수출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자, 이거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자, 우리가 수출신고는 우리 1과목을 조금 이제 잘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자, 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검사를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검사를 한다 그러면은 선적하는 곳에서 검사를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수출신고는 그래서 검사가 기본적으로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도 수출신고 하면은 대부분 뭐 자동으로 그냥 수리가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라서 이러한 이제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을 취급한다라는 경우에는 그냥 수출신고 해도 돼요. 자동으로 수리가 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선별이 세관에 뭐 선별 심사가 돼서 뭐 서류를 제출하라든지 화면 심사가 필요하다든지 검사가 필요하다든지라는 식의 다른 선별 대상이 뜬다면, 즉 자동 수리가 안 된다면은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신고하고 다음 공무원 이제 출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건 수출을 모르잖아요. 일단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불안하다 그러면 임시개청 신청을 먼저 하고 하는 게 이제 실무적으로는 있는데 그런 건 필요 없죠, 지금. 그래서 일단 수출신고 수리 시 이런 관리,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들, 얘네들은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하역 작업.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 요거가 조금 요것도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요 앞 단계에 물품 하역 하려면 물품 하역 허가를 받아요. 하역 신고를 하죠. 하역 신고를 하고 나서 그다음 그게 끝나면 이제 하역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단의 세관 절차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하역을 할 수 있는 거고, 애초에 하역을 하려면 미리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이미 하고 나서 그걸 받고 나서 작업이 좀 늦어지고 뭐 늦게까지 하는 거, 그거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역
작업이에요. 다른 신고, 승인, 허가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역 작업만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근데 이 경우는 사후 세관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요건 그냥 말 그대로 기타인데, 요런 경우가 이제 가끔 있는 게 선박이 조금 이제 좌초가 돼가지고 입항지가 아닌 다른 개항 이외에 이제 하역을 하려면 그때 진짜 또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지금 당장 물품 내리거나 하지 않으면 배랑 같이 침몰해 버릴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거 조금 어폐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다 내린 다음에 사후에 경위서와 함께 제출 확인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타 정도로 생각을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보서 제출의 예외 사유까지 우리가 이제 한번 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했어요. 보시면 이제 처음에 우리 보세화물 관리제도 처음 들어가서 용어의 정의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용어의 정의에서는 이제 운영인에 대한 개념이 조금 우리가 알던 것보다는 범위가 넓었더라. 그래서 그 내용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BLJC 인도물품, 얘네들은 대상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얘는 시험에 좀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BLJC 인도물품, 요거는 이제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다음의 물품들이라고 해서 요 대상들을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음 관리 대상 화물에 대한 개념은 이제 설명드렸죠. 그러한 관리, 우리가 BLJC 인도물품처럼 수입 신고가 생략되는 게 아니고, 얘는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더 검사가 필요한 화물들, 얘네들을 관리 대상 화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보세구역 내 장치 원칙, 얘는 여러 번 강조를 드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물품 원칙 꼭 알아두시고, 보세구역 외에 장치할 수 있는 대상 물품 암기해 주시고, 여기서 허가받아야 되는 한 가지 꼭 짚어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 세관의 임시 개청 부분들, 여기서는 그냥 통보서 제출의 예외 사유, 얘네들 사유는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예외 제출 사유 요것들 대상들 뭐 문장으로 외우시기보다는 제가 이제 여기 썼던 간략한 키워드 중심으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이제 화물의 분류 기준, 물품의 반입 등 이런 세부적인 반입 절차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몇 가지 안 되지만 얘네들 초반부에 나왔는데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온 애들이에요. 잘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